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리 고달프고 어떤 이들은 그토록 쉽게 재물과 평안을 얻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믿는 것에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철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재물운과 평안을 다스리는 인과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나면 서로 이렇게 축원하곤 합니다. 건강하시고 돈은 물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가랑비처럼 되기를, 심지어 설날에는 내년에 집 한 채 더 짓고 차 한 대 더 사고 승진하기를 기원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서로 만나도 돈 많이 버시오라거나 무엇을 더 장만하시오 같은 축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두 마디를 건네지요. 그렇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우리 삶의 기준이자 목적지이며 최종 목표입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거칠게 세상을 헤쳐나갔다 한들 결국 나이가 들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행복은 인생 전체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지 늙어서야 비로소 앉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제 손으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충분한 조건과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삶의 철학을 깨닫지 못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철학을 기억하고 따른다면 여러분 스스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스스로에게 되새기고 오늘 불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철학은 바로 자기 자신과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둥근 것은 없습니다. 10손가락도 길이가 제각각이고 형제 중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으며 지역도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꽃을 피운 과수원의 사과나무도 저마다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고 어떤 열매는 탐스럽게 크고 어떤 열매는 볼품없이 작습니다. 인생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고 가득 찰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안다면 마음은 더없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뛰어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에게도 티끌만한 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사교성도 좋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들과도 잘 나누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아내와 자식까지 끔찍이 아끼는 그야말로 빛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그에게 목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술만 마시면 좀 흥분한다와 같은 사소한 단점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대내외적으로 관계도 좋고 친구와 형제들에게도 다정하면서 부처님이나 성인처럼 온화하고 절제까지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한두 가지의 부정적인 면이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너그러이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시 그리 빛나는 존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론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머리를 극적이기 일쑤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비록 학벌은 높지 않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배워서 직업도 가졌지. 재벌은 아니지만 위를 보면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남는 게 없다고. 지금 내 나이 70에도 잘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잘하고 아내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으니 이게 나의 강점이지 아는가? 하지만 나에게도 질투심이 좀 있고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자식들이 내 뜻을 거스르면 속이 뒤집어지곤 하지.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삶을 평온하게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완벽하게 둥글거나 십전구비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이 세상의 결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고 모든 것이 가득 차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식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를 다 잘하는데 거기에 더해 체육 동아리에서도 뛰어나길 바란다니 그건 너무 어려운 요구 아니겠습니까? 한 반에 11~12과목이 있다면 그중 7, 8과목만 잘해도 나머지 몇 과목이 평범한 수준이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결국 평균 점수는 높고 우등생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까? 연세는 어찌 되시는지요?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안에 작은 기기,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철학은 자기 스스로 평온을 만들고 그 평온을 주변의 가족, 자손, 친구 등 만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평안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어도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덩달아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쳐도 우리는 집중해서 좋은 영화를 보거나 시 한 수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는 것, 만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든 나는 이제 이 나이에 건강이 내 것이고 정신이 내 것임을 압니다.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집이 크지는 않지만 드나들기에 불편함 없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옷 입는데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에게 평안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옆집 김서방은 뭘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저 젊은 부부가 돈이 저렇게 많다니 하며 속을 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들이 젊어서 돈을 번 것은 그들이 뛰어나거나 혹은 그들만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이 부자인지를 궁금해하기 전에 왜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 자네도 혹은 동생도 혹은 어르신도 지금 아주 괜찮고 좋은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것에 연연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그들 역시 평안 속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평안함은 스스로 수련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수행이나 명상 수업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수행과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사유를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파도치지 않고 들끓지 않고 속이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에서 뭘 하나 하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줄지어 앉아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과 목탁 소리, 연불 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입니다. 평안은 스스로 터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되면 수행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태양 가까이 가면 덥고 모닥불 곁에 있으면 따뜻하며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차가운 얼음덩이 옆에 앉으면 시원함을 느끼듯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기운의 성질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마음속 평온을 유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철학은 물질적 가치에 너무 탐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정신적 가치를 가꾸고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쉽게 눈을 뜹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행복을 정의할 때 보면 좋은 집 한 채, 아내 한 명, 아이 둘, 집안에 가득한 편의시설, 차는 없어도 각자 오토바이 한 대씩, 예비용 통장 서너 개, 비상용 금 한 줌 쓰지, 앉는 땅 두어 평세 놓은 아파트 한 채와 같이
전부 가진 것을 열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을 닦고 수양하지 않으면 삶은 공허하고 무언가 결핍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뜻한 형제의 끈끈한 동료의 가족 간의 정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마음의 평안, 명민한 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신적 가치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에 있다고. 걱정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얽매임이 없고 집착이 없고 고집이 없고 빚이 없는 것, 이러한 정신적인 없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것을 너무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매달리고 점검하느라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신적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그분은 금을 몇 개나 남겼다거나 집을 몇 채 남겼다고 기억하며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나 손주는 알겠지만 남들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정을 나누고 의롭게 살았다면 사람들은 아, 그분 가셨구나. 평생을 참 선량하게 형제처럼 모두와 어울려 사셨는데 누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던 분이었지라며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기억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었는가? 우리는 어떤 정신적 가치를 가졌는가? 친구들조차 그 친구는 참 선량하고 정직해서 아부할 줄 몰랐지. 그래서 승진 못한 거야 라며 안타까워한다면 그 안타까움 속에는 정직하고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 매우 고든 사람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세 번째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여러 사람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대대로 전해져 옳다고 인정받아 우리가 따르기로 마음먹은 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동그란 영 하나만 남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을 걸어도 발자국을 남기고 숲에 들어가도 흔적을 남기듯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직업을 가졌다면 은퇴한 후에도 동료와 친구들의 마음에 그리움과 존경, 아쉬움을 남겨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세상에 무언가를 남겨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쓰거나 시집 한 권을 남기는 것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을 사찰을 보수하고 종을 만들고 불상을 조성하는데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는 것도 좋습니다. 사찰의 공덕비에 김보살 아묵의 공덕금 1천만 원과 같이 이름이 새겨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여유가 있다면 고아를 후원하거나 양로원이나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남몰래 돕는 것도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낮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자식들은 멀리하며 아내는 경멸하고 밤에는 코를 골며 자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또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배를 채운 뒤에는 온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떠날 때 무언가 가치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최고의 삶, 화려한 삶처럼 우리도 찬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즐겁고 생기 넘치게 말입니다. 늙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 황실 클럽 같은 것을 만들어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마치 황제나 여왕처럼 말입니다. 이제 먹고 놀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ACCC 클럽 안주하고 즐기다 죽음을 기다리는 클럽의 야거에 가입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황제처럼 사십시오.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철학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물 흐르듯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합니다. 이치가 있다, 옳다고 생각되시면 오늘부터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이야기, 모든 불자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랑, 그리고 우리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에 다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바로 한 번 다녀온 여자, 즉 이혼의 아픔을 겪은 여성들이 지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치, 그리고 남성들이 이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한 번 다녀온 여자라는 표현은 그저 재미있고 해학적인 민간의 속설일 뿐 낡고 헌 사람이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다녀온 여자란 한 번의 결혼 생활을 거치며 상처와 좌절, 실패를 경험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오히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서 여러 편으로 이루어진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2부가 1부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말합니다. 1부는 작가의 첫 작품이라 경험이 부족해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지만 두 번째 결혼이나 그 이후의 사랑은 더욱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하며 더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한 번 다녀온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삶의 기복을 맛본 그녀들은 그 경험을 통해 단련되었으며 실로 귀중한 6가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 귀한 점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갓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나 첫 결혼을 앞둔 여성은 쉽게 울고 웃으며 오늘은 애교를 부리다가 내일은 토라지곤 합니다. 즐겁게 데이트하다가도 갑자기 나 집에 갈래라며 분위기를 망치거나 감정의 기복을 보입니다.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진 남성들은 피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변덕스럽고 애교 섞인 투정. 그것은 사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변덕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번 다녀온 여자는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행복의 절정도 맛보았으며 눈물이 마르도록 울어본 밤도 있었기에 이제는 감정에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내공이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니 고맙고 감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에게 답을 맡겨봅시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그의 목에 매달려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네요. 시간이 말해주도록, 행동이 모든 것을 보여주도록 해요. 이것이 바로 감정 표현의 내공이자 품격입니다. 혹여 관계를 이어가던 남자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는 친구로 남는 게 좋겠어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엔 각자의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두 개의 어려움이 합쳐지면 극복하기 힘든 큰 어려움이 될까 두렵습니다라며 이별을 고할 때도 그녀는 한때 희망을 가졌기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미친 듯이 매달리거나 날 속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이해해요. 함께 길을 갈 수 없다면 좋은 친구로 남는 것도 좋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다녀온 여자의 내공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성을 잃지도 너무 슬퍼서 미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첫 번째 강점,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자신이 현재 가진 것들을 매우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는 아이, 자신의 건강,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자신의 강인함을 압니다. 그녀는 지금의 직장, 작은 집 한 채가 모두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다가와 사랑을 주는 남자는 그녀의 삶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존재, 즉 이미 가진 것에 더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맞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번 다녀온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녀의 과거를 존중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 특히 그녀의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당신 아이까지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당신이 이혼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남자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그녀는 분명 그렇다면 가지 않겠어요? 라고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피와 살이며 나의 삶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아이를 버리라는 요구에 그녀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다녀온 여자의 강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오려면 그녀가 가진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새로운 감정을 택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다녀온 여자를 빛나게 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수많은 칭찬과 비난을 들어왔기에 이제는 사람의 말을 가려들을 줄 압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꿰뚫어 볼 줄 압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넌 여전히 매력적이야. 아직 예쁘네. 라며 외모만 칭찬하거나 틈만 나면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남자를 보면 그녀는 그가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녀는 그런 남자에게 무안을 주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이 남자는 나와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은 나를 얻지 못했으니 칭찬하지만 몇 번 자고 나면 흥미를 잃고 떠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볍고 과장된 칭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남자가 끈기 있게 그녀의 아이와 놀아주고 그녀가 없는 사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비 오는 날 그녀가 아이가 아파요라고 전화했을 때 한달음에 달려와 병원에 데려다주고 지쳐있는 그녀에게 빵을 사다주며 잠깐 눈이라도 붙여요. 내가 아이를 보고 있을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행동은 그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짝이구나. 말로만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적게 하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한 번 다녀온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현명한 남자라면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로 가득한 그녀의 마음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녀는 매우 솔직하고 현실적이며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경험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남자가 그저 찻잔만 기울이고 텔레비전만 보다 돌아가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녀는 먼저 말을 꺼낼 것입니다. 이제 와서 썸을 타거나 몇 달 몇 년씩 카페 데이트만 하는 것은 그녀에게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바쁜 사람이에요. 한 번의 아픔을 겪었기에 이제는 뜬구름 잡는 낭만적인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저와 제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에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한 번 다녀온 여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하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줄 사람을 원해요. 이것은 사실상 당신이 나를 알아보고 싶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도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할게요. 하지만 그저 나비처럼 주위를 맴돌기만 할 거라면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저는 돈 벌고 아이 키울 시간도 부족하니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다가갈 때는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미 남자의 속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녀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담을 쌓아 당신이 멈출 수 있도록 신호를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사랑의 순간들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과 상처를 경험했기에 누군가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보여주면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전 남편이 가부장적이어서 모든 집안일을 아내의 몫으로 돌렸다면, 그래서 혼자 택시를 타고 아이를 낳으러 가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면, 이제 그녀에게 다가온 남자가 이전과 다른 따뜻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그녀는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며칠 만나지 못했을 때 요 며칠 잠을 못 잤나 봐요. 눈밑이 대파네. 생각 좀 그만해요. 흰머리가 생겼잖아요. 이리 와봐요. 내가 뽑아줄게와 같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일지 몰라도 한 번 다녀온 여자에게는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다녀온 여자는 가족의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결혼에 실패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갈망합니다. 이혼 후에 남자를 혐오하고 다시는 결혼 따위 안 해. 혼자 사는 게 편해. 돈 많이 벌어서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고 살 거야 라고 외치는 일부 여성들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남성 전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운이 나빠 좋지 않은 남편을 만났거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었을 뿐 남성 전체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 함께 배를 타게 된다면 낭만적이지는 않더라도 따뜻하고 견고하며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다녀온 남자이거나 미혼이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남성분들, 그리고 한 번 다녀온 여자를 사랑할 용기가 있는 젊은이들이여 마음을 열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녀의 마음에 다가가십시오. 그녀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번 다녀온 여자들이여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과거는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난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었으며 오늘날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어떤 남자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노년의 삶이 신선처럼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시 한 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쁘다 해도 그러하고 슬프다 해도 그러하네. 모든 꿈은 결국 하늘가에 잠들 것을. 부자라 해도 그러하고 가난하다 해도 그러하네. 마지막엔 모두 내려놓고 훌훌 떠날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내려놓고 가벼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당장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가진 것을 모두 써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긴 세월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5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건강이 으뜸입니다. 건강할 때는 돈, 집, 차, 여행, 자식 지원 등 수많은 꿈을 꾸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소망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단 하나로 줄어듭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제 일에 집중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으니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과 운동을 잊지 마십시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둘째, 돈입니다. 돈은 신선이요 부처이며 노년의 건강입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모아둔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효심 깊은 자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년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아직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화목한 가정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한 부부, 다 자란 자식과 손주들. 우리는 갈 곳은 많아도 돌아올 곳은 오직 가정뿐임을 압니다. 건강할 때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지만 늙고 병들면 곁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가족뿐입니다. 가족 간에도 때로는 양보하고 인내해야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홀로 지내는 것만큼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넷째, 돌아갈 집입니다. 가족이 관계라면 집은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지쳤을 때 돌아와 문을 닫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 집 한 채 없는 신세만큼 처량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의 사업 자금 때문에 섣불리 집을 담보로 잡히거나 팔지 마십시오. 자식의 사업이 잘못되면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머물 집 한 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몇 명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집니다. 젊을 땐 수백 명의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노년에는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재산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할 수 없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불자 여러분, 노년에 꼭 지켜야 할 5가지 재산, 바로 건강, 돈, 화목한 가정, 돌아갈 집, 그리고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복과 재물운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이야기. 세상살이는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돕는데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도움은 오히려 그 사람과 나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라면 한 봉지는 큰 도움이 되지만 부유한 사람에게 주는 고기 한 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아니기에 우리의 자비심을 아무에게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 5 부류의 사람은 죽는 한이 있어도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게으른 자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일할 생각은 않고 요행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돕는 것은 그들의 의존성만 키울 뿐 결국 그들을 해치는 길입니다. 배가 고프면 스스로 일어서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도움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부모 형제의 은혜도 저버리는 자를 우리가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도움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은혜를 알고 갚으려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온갖 아첨과 감언이설로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사라지는 자들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가서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 속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부류임을 알았다면 다시는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을 그런 자들에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위선자입니다. 입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자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가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위선을 목격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도덕적인 자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처자식을 함부로 대하며 형제와 의를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를 돕는 것은 악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악한 자의 업보를 우리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가치 있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이야기. 자식이 아무리 많고 손주가 아무리 귀해도 나이가 들면 자식과 손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에서 물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관여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네 가지는 꼭 명심하여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자식과 손주에게 왕년의 영광을 끝없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자식들은 그들만의 시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과거는 그저 먼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일 뿐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옛 이야기는 동년배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둘째, 모든 일에 자식들이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며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나 명절 같은 중요한 일에 의견을 제시하되 최종 결정은 자식들의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아량을 보여주십시오. 내 뜻은 이러하니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겁고 화목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식들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면 그들의 살림살이나 자금 운용 자녀 교육 방식은 그들 부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했느냐? 부부가 잘 상의해서 결정하거라와 같이 큰 틀에서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사사건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고 일어서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넷째, 자식들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 온갖 집안일부터 손주 육아까지 도맡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을 무급 가사도우미로 만드는 길이며 자식들의 자립심을 빼앗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딱 그만큼만 도와주십시오. 자식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자식들 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아마 각자의 나이와 경험에 따라 오늘 이야기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잔잔한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 혹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작은 파동을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